자, 정보학 관련된 내용들, 정보학 일반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주요 개념들 몇 개를 짚어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씩 테마별로 하나씩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대학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브래포드 분산 법칙, 이렇게 계량 정보학 쪽에서 법칙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끊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올라가 있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찍으니까 조금 더 다듬어진 내용이기도 하고, 그때 영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음질이 좀 안 좋아하고 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으려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보이지 않는 대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요 내용은 강의 노트에 다 있어요. 강의 노트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업 때 강의 노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해서, 꼭 후반부에 가서 참고하시면 되니까, 후반부에 참고하시면 되니까, 뭐 자료 어딨나요?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 안 올려준다고, 왜 안 올려주나 이러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대학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학은요, 일단 인비지블 컬리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컬리지에서 나오는 이 구성원들은, 저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비교적 엘리트 집단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엘리트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됐냐면, 일단은 정보량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등장하게 된 겁니다. 배경은 그래요. 정보량이 너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초과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렇게 쭉 가져가다가 보면은 내가 그래도 나는 100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100을 할 수 있는데, 100 이상의 것의 정보가 들어왔어요. 100 이상의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이 벗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어떤 사회적인 형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 구성원들 각자가 최신의 정보에 대한 고유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를 상호 교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분야 엘리트로 여기 있죠? 엘리트로 구성된 소집단.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내용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정보를 서로 교환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암시되는 건 뭐죠? 보이지 않는 데서 암시되는 건, 공식적이지 않은 집단 형태라는 거죠. 공식적이지 않은 집단 형태로 보이지 않는 대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드솔라 프라이스일 거예요. 드솔라 프라이스 이 학자는 좀 여기저기 참 연구를 다방면에 넓게 하시는 분인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발달속도가 빠른 연구 분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장치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발달속도 되게 빠른 연구 분야다. 그러면은 발달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정보량이 많다는 거고, 이 많은 정보량을 연구자들 개인이 수용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 분야 잘하는 친구 있잖아. 내가 그쪽 분야 자료 찾아서 일일이 분석하기 힘드니까 그쪽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이제 단초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정보를 소화하는 연구자 한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처리 능력은 최대가 10의 제곱, 11세제곱이 되면 효율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 꺽쇠 위로 올라간 게 제곱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이 되면 효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정보과잉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정보 과잉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은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보량이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이 처리 능력이 향상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정량을 벗어나게 되면 그 능력 자체가 다운돼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조정이 좀 불가능한 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아는 사람들, 그쪽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발한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쪽 분야 잘하는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야.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이메일 봐서 물어봐야지.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거예요. 정보 전달 수단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보이지 않는 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에요. 보이지 않는 대학은. 어차피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술 정보 유통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이클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게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출판하고 이제 이 독자 아카이브 저장되고 독자가 읽고 어떤 서점을 통해서 판매되고 그다음에 재생산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게 공식적인 루트인데 비공식적인 루트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거나 한 거죠. 다이렉트로 가거나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서 접근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대학 정도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엘리트 집단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나와줘야 되는 거라서, 비공식적이라고 해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대학은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 정도 되려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학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보이지 않는 대학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정보량이 이 말이 조금 화가 닿지가 않아요. 화가 닿지 않는 멘트들이 많아요. 정보량의 억제, 중복의 배제 이런 말을 쓰는데, 정보량의 억제는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 검색 빡 해서 쫙 나왔는데 한 1000건 쫙 나왔어요. 거기에 중복이 있고 중복이 아닌 게 있고 걸러내고 이래야 돼요. 이거 보고 한숨 쉬는 게 낫겠어? 아니면 이쪽 분야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는 게 낫겠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는 게 낫겠죠.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복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또 보고 할 필요가 없겠죠. 학술 잡지가 발행되기 전까지 시간적 지연도 해소됩니다. 이런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비공식적이었던 부분, 그게 이제 우리 프리프린트라든가 프린트러, 레터 이런 쪽 레터, 그다음에 프로시딩 이런 것들이죠. 레터, 프로시딩 같은 그런 이제 지금 연구 진행 중이다. 아직 학술제 출간해서 뿌리진 않았다. 내지는 정식으로 출간되어 나오기 전에 내가 별세본으로 받은 거를 동료 연구자들한테 배포한다.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요 보이지 않는 대학의 액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학술지 발행되기 전까지 그거 나오면 읽어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출간했는데 이제 이번에 억셉트 됐어. 논문 이제 곧 나올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물어보고 요청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라고 불리는 제 문제, 정보 홍수에 대한 하나의 해결안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서 정보 과잉에 의해서 오히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해결안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 많은 정보량으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능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수신자 선택한다는 건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메일 보낼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내 지인, 또는 소개받은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피드백을 직접해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메일을 통해서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되고 통합되고 평가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자니까, 이제 엘리트 집단이랬죠. 내가 연구자니까 나는 이쪽 분야는 잘해. 근데 저쪽 분야를 잘하는 난 생명과학 쪽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식물학 쪽으로 되게 잘해. 식물학 쪽으로 내가 뭔가 문의를 하고 싶어갖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봤던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게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줬어요. 알려줬어요. 선별되고 통합되고 좋은 걸로 평가된 것들을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받아서 또 본인이 또 나중에 일이 생기면 관련 협조를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겠죠. 자,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 대신 이제 이거는 보이지 않는 대학이니까 전체 이 사람들의 어떤 인원 구조, 어떤 전체 조직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리더도 없고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왜냐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적이에요. 그 사람들끼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폐쇄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전화해서 알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지, 최신 정보나 좋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유출돼서 바깥으로 나와서 외국이라든가 다른 집단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패러다임의 영향인데, 이 패러다임은 과학의 혁명인가 하는 책에서 나왔던 건데요. 어떤 패러다임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다가, 세계를 이렇게 쭉 지배해오다가, 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이걸 대체하는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 대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을 이렇게 이어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대학에 자기들끼리 독점화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폐쇄적으로 유지되는 동네라면,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자기들만의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행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크레인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대학의 구조를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사회 집단입니다. 사회 집단이라고 기술을 했고요. 보이지 않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연결하고 누군가 연결해서 이렇게 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라고 되겠고요.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도 없고, 뚜렷한 경계선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없어요. 이거 아마 옛날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렇게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공시험에 리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멤버 전원체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마치 점조직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아는 친구는 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른 누구를 아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멤버 회원 전원과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중 몇 사람과는 친한 사이다. 일부만 알고 있고 전체는 모른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대학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대학의 나머지는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리더도 없기 때문에 권위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관심을 기반으로 보여서 보통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러면 관련된 관심사가 있는 분들끼리 모여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이번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술이 나왔다며. 그거 어떻게 써보니까 배워봤나? 어떤 것 같아. 등등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다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기반으로 모인 집단이다. 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지탱하는 정보는 당연히 비공식 커뮤니케이션망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식 커뮤니케이션망 안에 보이지 않는 집단 대학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아까 관련된 내용 얘기했었죠. 폐쇄성도 되게 강하고요. 아까도 이제 단점에서 봤던 건 폐쇄성 강하고 비밀교사 흡사하다는 표현에서는 이렇게 비유가 좀 세긴 한데 우리끼리 이렇게 딱 알고 우리끼리 폐쇄적으로 이렇게 갇혀가지고 갇힌 정보만 독점해 나가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보 전달할 때 되게 힘은 좋아요. 효과적인 전달은 되지만 이제 이게 오픈되어서 다른 데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검색이나 번거로운 매개자도 필요 없어. 아는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고 내가 그 친구 아는데 한번 소개시켜줘 볼게. 이런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게다가 아까도 선택하고 그다음 미리 필터링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정보들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의 질도 높아요. 정보 질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는 이제 정보량이 많은 것이다라고 많은 학문 분야다라고 얘기한다면 잘못 넣네. 정보량이 많은 학문 분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연과학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를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점점 학술 분야의 정보량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다른 것도 먼저와 선후의 문제지 어디는 보이지 않는 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보량이 적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더라. 어느 전문 분야나 마찬가지로 지식의 전파 과정에서 반드시 볼 수 있는 현상이더라. 마찬가지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아는 지도 교수님의 소개로 또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또 이렇게 다른 연구실 랩으로 일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또 누구의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소개 편지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대학의 모습과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속보성을 중시하는 학문 분야에 되게 유용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량이 많아요. 속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계속 갱신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계속 갱신되려 들어오는 속보성이 중요한 학문 분야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대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보이지 않는 대학 기본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